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중국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시골에서 살던 아빠가 도시로 상경해서 가장 처음으로 일을 했던 곳이 중국집이었는데 그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중국 음식은 싼 가격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서민 음식으로 동네마다 중국집이 서너 곳 있기 마련이었고 저희 부모님의 가게도 그런 가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여러 가게들이 문을 닫는 와중에도 부모님의 가게는 같은 장소에서 오랜 시간 장사를 하셨고 덕분에 동네에는 단골도 많아져서 저희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게 살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늘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식 장사는 욕심부리면 안 돼. 그래서인지 저희 가게의 음식값은 다른 곳보다 조금 저렴했고 또 인심은 얼마나 후하신지 사정이 딱한 집은 어떻게 아시고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뭔가 특별한 날엔 저희 부모님이 기꺼이 초대해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는 동네에서 착한 가게로 유명했고 어디 나가서 중국집 딸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베푼 것들 때문에 제 어깨가 다 으쓱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일인데 간혹 순진한 친구들은 제가 중국집 딸이라 삼시세끼를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중국 음식으로 먹는 줄 알고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정작 중국집 딸은 기름 냄새만 맡다가 질려버려서 정작 중국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오히려 같은 기름에 튀긴 거라도 치킨이나 피자 같은 음식을 더 좋아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될 때까지도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마음씨 착한 건물주 할머니의 도움이 컸었죠. 할머니는 성실하고 마음씨 착한 저희 부모님을 요즘 보기 힘든 사람들이라며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가게 월세도 어지간해서는 올리지 않으셨고 관리비도 따로 받지 않으셔서 저희 부모님이 알아서 상가 청소도 하시고 공과금도 미리 계산해 월세랑 같이 들곤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문제없이 가게를 운영하며 저와 제 동생의 학비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럭저럭 살 수 있었어요. 별탈 없이 지내오던 어느 날 저희 집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건물주였던 할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원래 당뇨와 심장병 그리고 디스크 때문에 거동이 힘드셨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영영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었죠.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날은 아빠가 장을 보러 나가셔서 엄마 혼자 가게를 지키고 계셨는데요. 누군가 저희 가게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아, 저는 이번에 여기 주인 된 사람이에요. 며느리거든요. 한 50대나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중년의 여자분은 자신이 할머니 며느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건물을 아주머니한테 상속했다고 하시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건물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여기 월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주인 할머니께서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요. 그러니까요. 봐줘도 너무 봐주셨네. 그럼 여기 동네 상가들 다 피해보는 건데 여태 저희 어머니 덕에 편하게 사셨으니
이번엔 가게 보증금이랑 월세 좀 올릴게요. 네? 네. 그럼 얼마나? 내가 여기 동네 시세를 다 봤거든요.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리면 좀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보증금은 5천, 월세는 50만 올릴게요. 이번 달까지 가능하겠죠? 그동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월세 내고 장사했으면 돈 좀 많이 버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문제 없겠죠? 저희 엄마는 올려달라는 액수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 입을 벌린 채 다물지도 못했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아빠와 저도 엄마의 말을 전해 듣고 어찌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는지 몰라요. 마치 자기 덕에 지금까지 돈을 벌었다는 듯 말하는 게 웃겼죠. 그리고 저희 가게 음식값은 월세가 쌌기 때문에 가격을 다른 가게에 비해 저렴하게 받은 것이었는데 정말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월세가 싸거나 말거나 다른 가게들에 맞춰 값을 더 올려받을 수도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계속해서 치솟는 음식값에 이건 아니다 하시며 할 수 있으면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큰 일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였죠. 보증금이야 어떻게든 마련한다고 하지만 매달 50만 원씩 더 월세를 내려면 어쩔 수 없이 음식값을 올려야 하는데 이제와 가게 월세가 올라서 값을 올린다고 손님들한테 말하려니 저희 부모님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가게를 옮기면 어때? 저보다 9살 어린 동생이 걱정만 하는 부모님을 보다 못해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미 동네 부동산들은 모두 다녀온 부모님은 가게를 옮긴다고 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오히려 이전 비용과 가게 내부 공사할 걸 생각하면 가게를 옮기는 게 더 손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없어. 당분간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해보는 수밖에. 그동안 주인 할머님 덕에 여태 우리 정말 싸게 잘 있었던 거야. 아빠는 고민 끝에 계속 가게를 기존의 방식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빠 말대로 이전하는 것이 돈이 더 들 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고 처음 차린 가게로 우여곡절 다 겪고 저희를 낳아 지금까지 이르게 된 가게이니 모르긴 몰라도 이 가게가 저희 부모님에겐 특별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에 걱정만 됐는데요. 제가 딱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속만 상했죠. 그렇게 화목했던 저희 집은 새로운 건물주의 등장으로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분위기로 확 바뀌었고 그러던 또 어느 날 눈치채보니 주말이면 어김없이 저희 가게에서 간짜장 곱빼기를 먹고 가는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언니, 아무래도 저 남자가 언니 좋아하는 것 같아. 맨날 간짜장 먹으면서 언니만 뚫어져라 본다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과 또 동생의 얼토당토 않은 말에 아니야, 네가 요즘 사춘기라서 그런데 꽂혔나 본데 고3이면 공부나 하셔. 아니야, 진짜 언니 너만 계속 본다니까. 눈에서 아주 하트가 뿅뿅 나온다니까.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동생은 계속 자기 말이 맞다고 목에 핏대까지 세워서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유치하지만 집안 청소 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기다렸던 주말엔 남자는 오지 않았어요. 거봐, 네가 헛다리 짚은 거라고. 아직은 모르지.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못 온 걸 수도 있잖아. 고3이 공부나 하지. 괜히 연애소설 쓰지 말고 집에 가면 네가 졌으니까 내 방까지 청소 싹 해. 저는 솔직히 살짝 설레고 남자가 오지 않아 섭섭했지만 동생 앞에서 애써 아닌 척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말에 그 남자가 저희 가게에 왔는데 이 어디를 튈지 모를 10대 청소년 동생이 대뜸 그 남자 손님한테 저기요, 혹시 우리 언니 좋아해요? 이렇게 묻기는 동생이 물었는데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동생을 말리려고 갔죠. 그 남자도 저처럼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동생을 끌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저기 사실은 동생분 말이 맞아요. 저 그쪽한테 관심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집 올 때마다 여기서 밥 먹는 거예요. 저는 남자의 고백에 그만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저희 부모님한테도 호들갑을 떨며 대박! 엄마 아빠 빨리 나와봐! 언니 고백받았어! 라고 말하는 바람에 저는 졸지에 저희 가족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황당하게 만난 그 남자와 저는 그것도 인연이라고 만남을 갖기 시작했고 저는 참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 그런지 모든 것이 설레고 좋았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도 저를 많이 좋아해서 저희는 소위 말하는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참 좋기만 한 그때 저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젠 애인이 된 그 남자의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가게 건물주라는 거였어요. 처음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저는 누군가한테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남몰래 이전 주인이신 할머니에 비해 돈 욕심 많아 보이는 건물주 아주머니를 속으로 많이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아주머니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니.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놀라실까 하는 걱정에 한동안은 남자친구와도 헤어지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칼에 끊어지진 않았고 제가 어렵게 꺼낸 헤어지자는 말에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으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 때문에 자기가 속상할 일은 안 만들 거야. 나 믿어줘. 그리고 월세 내가 다시 엄마한테 잘 말해서 예전에 내던 대로 낼 수 있게 할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마. 응? 라고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았어요. 남자친구의 덕을 볼 생각은 없었지만 남자친구의 말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저희의 연애는 1년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즈음 남자친구는 저에게 청혼을 해왔고 저는 여전히 그의 어머니가 건물주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뜻밖의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가 뭘 걱정한지 아는데 오히려 나는 우리가 결혼하는 게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아. 물론 그동안 내가 티 안 나게 도우려고 애썼지만 어디까지나 타인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 우리가 결혼해서 양가가 가족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월세도 깎아주시고 더는 건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남자친구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만난 남자 중에 남자친구 같은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랑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결혼하고 남자친구 말처럼 저희 부모님이 가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사라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저는 그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죠. 그때까지 제가 누구 딸인지 알지 못했던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서 와요. 우리 아들이 연애를 한다고 해서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참이에요. 나이랑 직장은
우리 애한테 들어서 이미 알고 있고,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저는 속으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디 제발 저와 남자친구가 생각했던 대로만 흘러가길 바라며 대답을 했어요. 중국집을 운영하세요. 중국집? 어머님이 갖고 계신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국집을 하세요. 어머 세상에? 그 코딱지만하고 비위생적인 중국집? 그의 어머니는 제 기대와 달리 얼굴에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당연히 그 모습에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죠. 저보다 더 정색을 하는 건 남자친구였어요. 엄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가려서 하라고? 너야말로!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애를 덜컥 집으로 데려올 수가 있어? 난 싫다. 사돈을 맺으려면 어느 정도 격은 맞아야지. 엄마도 할머니 아니었으면 그런 건물 갖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어머, 얘가 아주 단단히 올렸네. 너 얘가 내 아들인 거 알고 꼬신 거지? 니네 부모님이 어떻게든 꼬셔보라고 하든 이 꽃뱀 같은 년 아주 속이 시커멓구나. 그의 어머니는 탁자 위에 놓인 컵을 저에게 던졌고 다행히 조준이 잘못돼서 맞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때 분명히 현실 자각을 했어요. 저런 사람과 가족이 되면 안 된다는 현실 자각이었죠. 저기요, 말씀도 그렇고 행동도 도가 지나치시네요. 알겠어요. 저도 이런 결혼 하고 싶지 않네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어요. 당연히 남자친구와도 헤어질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 뒤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고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그의 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진짜야, 우리 엄마가 허락하셨어. 이젠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저는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안 엄마는 무슨 일이 있냐고 저를 붙잡고 물으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고 저희 엄마는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다른 건 다 됐고 네 마음은 어떤데? 너 최군이랑 헤어질 수 있어? 최군은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를 부르는 애칭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왜 그랬는지 엄마 물음에 눈물부터 났고 저희 엄마는 그걸로 대답은 됐다며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결혼은 니네 둘이 하는 거잖아. 둘만 좋으면 됐지. 괜히 이것저것 생각하면 나중에 후회해. 엄마는 우리 딸 시집간다고 생각하니까 좋기만 한데. 치, 무슨 엄마가 그래. 시집간다고 하면 서운해하지.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건데 왜 서운해? 빨리 최군한테 알았다고 전화해. 그리고 밥 먹으러 집에 오라고 하고 엄마가 그날은 씨암탉 잡아야겠다. 저는 그렇게 저희 엄마의 조언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돌아서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도 한숨 주무시지 못했다는 것을요. 저는 결혼하고 비록 첫 단추는 잘못 끼웠지만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하면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도 잘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결혼하고 1년이 조금 넘어서 동생 때문에 알게 되었죠. 언니, 그거 알고 있어? 언니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맨날 건물 청소시킨다? 말로는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살자고 하는데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찾아가 동생 말이 맞냐고 물었죠. 청소하는 게 어때서 이 난리야? 전에 할머니 계실 때도 엄마가 청소했어. 아니, 그때는 엄마가 자발적으로 했잖아. 이것도 엄마가 자발적으로 한 거야. 너 괜히 오해하고
네 시어머니한테 따지거나 그러지 마. 저는 답답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알아볼 테니 저에겐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치맥을 하기로 했는데 그 가게에서 뜻밖의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지희야, 엄마 허리는 좀 어떠시니? 그 망할 건물주 사돈 때문에 아주 니네 엄마 죽어난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모르나 보네. 네 시어머니가 요즘 계속 니네 엄마 불러다가 자기 집일 시키잖아. 그래서 요즘 니네 가게는 니네 아버지 혼자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넌 몰랐던 거야? 저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곧장 시댁으로 쳐들어갔는데 남편이 거기에 있더군요. 자기야, 오늘 늦는다고 하지 않았어? 아주 팔자가 좋지. 친남편 밥 챙겨줄 생각은 안 하고? 제 팔자가 좋아봤자 어머니만 하겠어요?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여기 집안일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너 말하는 뽐새가 좀 그렇다. 왜? 니네 엄마가 힘들다고 하든? 사람 입 무거운 줄 알았는데 영 아니었네. 뭐라고요? 일하는 아줌마가 몸이 아파서 잠깐 못 온다는데 어떡하니? 당장 집안일은 쌓이는데. 그래서 좀 부탁했다. 뭐 잘못됐니? 가족끼리 도울 수도 있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진정하라며 저를 말렸죠. 저 대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적당히 하세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도 엄마가 어른이세요. 내일 당장 장모님한테 사과하세요. 뭐? 얘 말하는 것 좀 봐. 여보, 빨리 와서 얘 하는 말 좀 들어봐요. 맞는 소리 했는데 뭘. 당신 여태 사돈한테 그랬던 거야? 나 원참. 당장 내일 가서 사과드려. 시어머니는 아들과 시아버지의 호통에 저를 무섭게 노려보셨어요. 그리고 정말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의 가게에 오셨고 들어오자마자 펄펄 뛰며 가게를 빼라고 소리를 치셨대요. 누구 덕에 여기서 장사하는데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는데 그걸 꼭 자기 딸한테 일러 바쳐서 나한테 그런 수모를 줘? 사돈,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진정? 가만 보니까 모녀가 아주 똑 닮았네. 앞에선 굽신거리고 뒤에선 수작 부리고. 뭐요? 사돈이고 뭐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긴 가게 빼라고요. 당장 빼요. 어차피 계약 기간도 끝났고 보증금 왕창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가게 빼요. 이미 여기 들어올 사람 있으니까.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 가게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동생한테 듣고 친정집으로 갔는데 저희 아빠는 입을 꼭 닫으셨고 저희 엄마는 연신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괜찮을 리가요.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요. 저는 이렇게 된 거 다른 목 좋은 곳에 가게를 다시 오픈하자고 말했어요. 어찌 보면 제 탓도 있으니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연신 됐다고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빠 역시 내내 입을 닫고 계시다가 시집간 딸은 출가 외인이야. 괜히 마음 쓰지 말고 넌 가서 네 서방한테 잘해. 괜히 우리 얘기하지 말고 라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다음날 아빠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고 제가 대출을 받아 부모님의 가게를 다시 열어드리고 싶다고 말했더니 여태 제 편만 들던 남편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대출? 자기야, 이렇게 된 거 그냥 쉬시라고 하자. 요즘 세상에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데. 자발적으로 쉬신다고 하셨음 이러지도 않아. 그리고 그 가게가 우리 부모님한테 어떤 가게인데.
이런 말 미안하지만 당신 어머니 진짜 너무해. 나도 이젠 지친다. 아무리 내가 자기 편이지만 나도 우리 엄마 아들이야. 나라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속이 편하겠어? 가만 보면 자기도 참 이기적이야. 뭐? 이기적? 됐고, 난 당신이 대출 받는 거 반대야. 결국엔 그거 우리 빚이잖아.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서 같은 곳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문 다시 열 수 있게 할게. 그러니 절대 대출 같은 거 받지 마.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기적이라니.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힐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남편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전화를 거셨고 하시는 말이 정말 혼자 듣기 아까워서 저는 핸드폰에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대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니네 그 코딱지만한 가게가 뭐 그리 잘 되는 가게라고? 그리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내가 가게 빼라고 했는데 보란 듯이 다른 데 가게를 차리면 그건 나 엿먹으라는 거지. 됐고, 너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할 거 아니면 그 소리 다신 꺼내지 마. 알았어?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사탕발림 같은 남편의 말은 결국 늘 이런 식으로 돌아왔다는 것을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러거나 말거나 동네 부동산을 찾아가 괜찮은 자리에 가게를 알아봤고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다시 열어주길 바라는 동네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저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괜찮겠다 싶었던 가게 자리가 있었는데 마침 그곳이 임대로 나와 저는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무작정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 가게 내부 공사를 했고 가게 규모가 꽤 커서 홀 테이블도 추가로 배치했어요. 동네가 작아서인지 저희 부모님의 가게가 다시 연다는 소문은 금방 퍼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보다 이 소식을 먼저 들은 시어머니는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가게에 쳐들어와 소리소리를 질러 공사를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가게 계약한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이혼 서류를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고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니? 너 시애미 말이 웃음냐?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까먹었어? 누구 맘대로 다시 장사를 해? 누구 맘이건 그게 어머님은 아닐 텐데요. 뭐? 왜 저희 부모님이 다시 장사를 하면 안 되는데요? 내가 전에 말했지? 사돈끼리 격이 맞아야 한다고. 난 건물주인데 니네 부모님은 코딱지만한 가게 세입자면 이게 격이 맞니? 차라리 다른 일을 하시라 그래. 됐고요. 제가 맞춰볼까요? 저희 부모님이 다시 가게를 여는 게 싫으신 이유. 어머님이 그 자리에 중국집을 하신다면서요. 정말 기가 차서. 왜? 그 코딱지만한 가게가 좀 되는 것 같던가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요. 저희 부모님 몰아내고 그 자리에 똑같이 중국집을 차린다고 해서 그 맛이나 인심까지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 얘 봐라. 내가 누군데 이미 호텔 주방장까지 세팅 다 했다. 그리고 코딱지만한 거 아니고 1층 전체에 중화 레스토랑을 만들 거야. 니네가 했던 구멍가게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그리고 너도 우리 식구인데 내 가게에 와서 일을 해야지. 어디에다 니네 식구 가게를 차려? 지금 저한테 어머님 가게에서 일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을 내쫓고 차린 가게에서요? 내쫓긴? 계약이 끝났잖아. 나는 뭐 내 건물에서 장사도 못하냐? 아무튼 동네에 이상한 소문 돌게 하지 말고 그 가게 당장 접어라. 아니면 내 아들이랑 이혼하던가. 네,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혼 서류도 가지고 왔어요. 저도
거기에 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젠 접을 수가 없네요. 차라리 남남으로 각자 가게나 신경 쓰고 살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이혼 서류를 시어머니에게 던져주고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괜한 짓을 했다며 저에게 뭐라고 하셨지만 이미 내부 수리까지 마친 가게를 보시고는 더는 싫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더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게는 다시 오픈할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미 동네에선 저희 가게의 재오픈을 기다리는 눈치였고, 그러는 사이 자기도 이제 지쳤다며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온 남편과 저는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끝날 결혼이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기를 쓰며 했을까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죠. 저는 그런 헛헛한 마음을 다잡고 평일에는 회사 일을, 주말에는 가게 일을 도우며 정신없이 보내게 되었어요.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할 땐 몸을 움직이는 일이 제일이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 저희 가게와 시어머니의 가게는 같은 날 오픈을 했어요. 소문에는 일부러 날짜를 맞췄다는 말도 있고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자그마한 동네에 어울리지 않게 초호와 중국식 레스토랑을 차렸더군요. 저희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남이 된 마당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장사를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 가게를 재오픈한 결과 동네 사람들은 배달도 배달이지만 가게에 직접 와서 축하한다며 다시는 문 닫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분도 계셨어요. 꽃이나 선물들을 들고 찾아와 식사를 하시고 가시기도 했고요. 저와 저희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해 열심히 성심성의껏 온 마음을 다했고 그 결과 가게 오픈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저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버리고도 남을 만큼 대박이 났어요. 시어머니와 다르게 우리 가게가 자기 건물에 재오픈을 해줘서 고맙다며 건물주 내외분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착한 가게가 다시 오픈했다며 예전 저희 가게에 음식을 공짜로 먹었던 아이들이 SNS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서 다른 곳에서도 저희 가게를 살려야 한다며 찾아오는 등 어느새 저희 가게는 번호표를 받고 들어와 식사를 해야 하는 가게가 되었어요. 한편 호텔식 중화요리를 밀던 시어머니 가게는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과 그에 반해 서비스가 나쁘다는 소문이 퍼져 결국 문을 닫게 되었죠. 무리하게 가게를 차렸던 시어머니는 이게 다 저희 가게 때문이라며 또다시 와서 난동을 부리셨어요. 저희 엄마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셨대요. 이젠 가족도 아닌데 참을 이유가 없다시면서요. 이런 게 노이즈 마케팅인지요. 시어머니의 난동 사건은 또다시 일파만파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저희 가게는 그 덕에 유명세가 더 높아져 결국 주방 직원과 홀 직원을 뽑아야 될 정도가 되었어요. 저는 장사가 잘 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혹여 부모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지경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장사가 잘 되니 더 신이 난다며 어디서 그런 체력이 나오는지 신바람이 나서는 매일 장사하러 가는 것이 즐겁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게는 동네에서 제일 성공한 가게가 되었고 뜻밖의 부동산 아저씨한테서 시어머니의 건물이 그 많은 빚을 해결하지 못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뜻밖의 시어머니가 그 건물을 상속받을 때 저희 가게만큼은 예전 그대로 보증금이랑 월세를 유지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무시했고 그 사실을 나중에 안 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의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욕심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시어머니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이젠 측은한 마음까지 들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던 즈음 얼굴이 폭삭 늙고 초라한 행색의 시어머니를 저희 가게 앞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세요? 예, 아가, 나 밥 좀 줘라. 네? 시어머니는 건물을 날리고 아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다른 건 몰라도 배가 고픈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하시며 짜장면 한 그릇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짜장면을 허겁지겁 드신 시어머니는 나중엔 모든 것을 후회하신다며 저희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사돈. 미안하다, 아가. 내가 그땐 갑자기 돈이 생겨서 미쳤었나 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하고 꾸벅 인사를 하신 후 가게를 나가셨어요. 참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는데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니 저도 한때는 가족이었다고 마음이 짠해졌고 저는 달려나가 시어머니께 혼자 식사하기 싫으시거나 마음이 헛헛하시면 언제든 가게에 오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음식은 드릴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제 말에 주저앉아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우셨는데 무슨 마음이신지 그 뒤로는 저희 가게에 오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니 어쩌면 정말 사과를 하고 싶으셔서 오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들으신다면 끼니는 거르지 않으셨음 좋겠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시라는 말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때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제가 겪은 일이 하도 기가 막혀서 덮어두고 살다가 화병이 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제게는 동갑내기 남편과 아들 둘이 있어요. 남편과는 20살 때 과자 공장 알바를 하다가 만났어요. 저는 간호대를 가고 싶었지만 대학에 똑 떨어지는 바람에 공장에 나가게 되었죠. 그렇다고 가난한 살림 때문에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공장 일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재수학원 비용이라도 벌어볼까 하고 시작한 거였죠. 남편은 그곳에서 제일 오래 알바를 한 고참이었어요. 공장 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가는지를요. 정말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게다가 전 일머리가 없어서 남보다 느리고 실수도 많았죠. 당시 공장 직원들 중에는 진짜 무서운 호랑이 아줌마가 한 분 계셨는데요. 저한테 늘 이러셨죠. 이렇게 손이 느려 터져서 뭘 하겠단 거야. 너한테 시키느니 거북이를 쓰겠다. 너 이러고도 월급은 받니? 아, 내가 사장이면 너 당장 자른다. 아줌마는 절 볼 때마다 한 소리를 했어요. 분명 다른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데 늘 저한테만 핀잔을 줬죠. 그럴 때마다 제 편을 들어준 건 남편이었어요. 아이 참 누님, 원래 처음에 일 배울 땐 다들 실수하잖아요. 그때 제가 밀가루 한 포대 다 버린 거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넓은 아량으로 봐주세요. 남편은 넉살이 좋아서 공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 또래 공장 여직원들 대부분은 남편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남편은 키도 크고 얼굴도 남자답게 생겼거든요. 그런 남편이 유독 저만 챙기니 주변에선 시샘도 대단했죠.
남자라고는 아빠와 친오빠밖에 모르고 살았던 저는 남편의 특별 대우에 혹했고 결국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눈썹도 매일 정리하고 머리에 뽕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그날 이후 우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일과 연애를 병행하며 전 6개월 정도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당시에 저는 너무 어렸던 탓에 남녀가 사귀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는 줄 알았더랬죠. 연애도 순조로웠기에 이대로 결혼까지 가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 집에선 제가 재수학원비를 벌려고 일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학원 등록을 안 하니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결국 전 부모님한테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들키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당장 공장 일 그만두라고 하셨죠. 지 힘으로 벌어서 공부한다길래 놔뒀더니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만 하고 다닌다고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일이고 연애고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머리를 다 깎아버리겠다고 화를 내셨어요. 솔직히 저희 집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제 힘으로 공부하겠다고 하니 부모님께서는 절 기특해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망을 안겨드렸으니 화가 나실 만도 하죠. 전 남편에게 집안의 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양복을 차려입고 저희 집에 당장 찾아왔지 뭐예요. 당당히 교제를 허락받겠다고 말이에요. 전 걱정이 앞섰어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부모님께선 남편의 이런 박력 있는 행동에 반한 것 같더라고요. 전 이런 결과에 솔직히 어리벙벙했죠. 미연이가 꼭 간호대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러니 미연이랑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걸 허락해 주세요. 남자답게 당당하게 교제 허락을 구하는 남편의 태도에 전 내심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마음이 부모님께도 닿았는지 우린 교제를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대신 전 공장을 그만두고 재수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고요. 원래 대학에 뜻이 없던 남편은 저를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제가 다니는 학원에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타고난 머리가 좋은 건지 평생 공부랑 담 쌓고 살았다는 사람 성적이 엄청 잘 나온 거예요. 해보니 재미도 있고 적성에 맞더라나요. 암튼 남편은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턱하니 합격을 했어요. 저 역시 제가 원하던 대학에 간호학과에 합격했고요. 이 소식에 가장 기뻐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그 집안에서 대학에 들어간 건 남편이 처음이었던 거죠. 덕분에 전 결혼도 하기 전부터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널 만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학 문턱도 밟아보는구나. 내가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인가 보다. 그렇게 우린 학업과 사랑 두 가지를 모두 쟁취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생활 중에도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어요. 우리 부부는 소문난 인기 커플이었죠. 서로가 첫사랑이었거든요. 너희같이 한결같은 부부는 처음 본다. 어쩜 만난 지 오래됐는데도 그리 애틋하니? 친구들은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전 그럴 때마다 가슴 뿌듯했고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 저는 임신을 했어요. 남편은 늦게 배운 학문에 빠져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었죠. 그런 탓에 우리는 양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으며 생활해야 했어요. 남편이 그간 해온 게 아까워 공부를 포기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친정이나 시댁에서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임산부가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벌이가 없으니 딸기 하나 사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첫애 입덧 때는 어찌나 소고기가 먹고 싶던지. 원래 임신을 하면 생전 안 먹던 음식이 땡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글쎄 남편이 소고기 등심을 사왔지 뭐예요.
주머니 사정이 뻔한데 말이죠. 여보, 돈이 어디서 나서 이 비싼 소고기를 사왔어? 남편은 꽁돈이 좀 생겼다면서 어서 먹으라고 하곤 자긴 입도 대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저를 위해 아끼던 책을 판 거였죠. 정말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꿈을 꼭 이뤄주리라 결심했어요. 남편의 꿈은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러자면 유학은 필수였죠. 전 출산 이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간호사 일을 하며 번 돈으로 남편을 독일로 유학을 보냈죠. 자신의 책까지 팔아가며 절 챙겼던 남편을 생각하면 아까울 게 없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죠. 우린 그렇게 장거리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도 남편이 잠깐 한국에 들린 사이를 틈타 둘째도 임신했어요. 임신 중에도 병원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니까요. 얼마 뒤 전 남편 없이 혼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주변 사모들 옆에 있는 남편들을 보면 부럽긴 했지만 남편이 교수가 된다면 이런 외로움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독일에서 학위를 딴 남편은 한국에서 돌아와 대학에서 시간 강사 생활로 시작을 했어요. 전 여전히 육아와 병원 일을 병행했고요. 물론 시어머님이 절 많이 도와주셨죠. 독일에서 돌아온 남편은 제게 정말 잘했어요.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준 제게 많이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전교수만 되면 고생 끝이라며 절 위로했고 전 또 그 말에 좋아라 했죠. 남들은 돈으로 교수 자리를 샀네 어쩌네 하는데 제 남편은 정말 자기 능력 하나로 전교수가 됐어요. 교수 남편의 말 잘 듣는 착한 아들들. 어딜 가나 다들 절 부러워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정말 말 그대로 된 거죠. 이날을 보려고 그간 그 고생을 했나 생각하니 스스로도 제가 대견했어요. 그래서 더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랬죠. 남자들은 성공하고 나면 자기 힘들 때 뒷바라지 해준 여자 뻥 찬다더라. 근데 넌 진짜 남편 잘 뒀다 얘. 네 남편 여전히 너라면 끔찍하잖니. 아, 교수 사모라니 정말 부럽다. 간혹 절 시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은근히 뭔 일이 생기길 바라는 것 같았죠.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남자들 탐내는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우쭐대지 말고 너도 조심해 지지배야.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저 웃기만 하더군요. 그런 여자들 말은 귀담아 듣지 말라고요. 그보다 이제 힘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더군요. 여보, 이제 내가 버는 걸로 충분하니까 당신은 고생하지 말고 남들처럼 예쁜 옷 사입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고 살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여보. 남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허전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순간인데 막상 그 순간이 되고 나니 왠지 멍하더라고요. 한참 걸어갈 땐 몰랐는데 멈춰 서고 나니 방향 감각을 잃은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에겐 기쁜 날이니까요. 솔직히 간호사 일을 그만두기 싫었지만 전 남편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남편 역시 이 순간을 누구보다 바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남편한테도 가장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죠. 그래서 전 전업주부로 살기로 했어요. 병원 일에 시달리며 살다가 하루아침에 살림만 하려니 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쇼핑도 하러 다녔죠. 사람들 만나서 교수 사모님 소리를 듣는 게 은근히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어깨도 으쓱하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이젠 두 아들 대학만 보내놓으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교수들이 학회나 세미나로 외부 활동이 잦은 줄 알았어요. 제 남편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남편은 학회에 참석하느라
강원도로 출장을 갔고 전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어요. 새벽 무렵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전 그저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같은 시각에 전화가 오지 뭐예요? 그때마다 상대는 묵묵부답이었어요. 몇 번 반복이 되니까 무서워지더군요. 여보, 밤에 누가 장난 전화를 계속해요.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봐. 신고는 무슨? 그냥 애들 장난이겠지. 그냥 둬. 전 좀 섭섭했지만 남편의 말대로 장난 전화일지도 모르는데 괜히 경찰에 신고했다가 아니면 난처할 것 같아서 그냥 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한테 그 일을 얘기한 이후로 장난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편은 학회차 제주도로 갔어요. 저는 급하게 짐을 싸느라 남편이 공항으로 출발하고 나서야 속옷을 빠뜨렸다는 걸 알게 됐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교한테 전화를 걸었죠. 학회요? 전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오히려 조교가 당황하더군요. 전 내가 착각한 모양이라곤 둘러대곤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이 일로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전 방안을 서성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그간 남편의 행적도 의심이 됐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비밀번호가 걸려있더군요. 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암호를 풀었어요. 결혼기념일이 비밀번호더라고요. 일단 학교 폴더를 열고 이를 확인했더니 조교 말대로 오늘 날짜에는 학회가 없더라고요. 참담했어요. 누구보다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릴 줄은 몰랐으니까요. 의심이 의심을 낳듯이 전 남편의 모든 행적이 의심스러웠고 그래서 하루 종일 남편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 결과 남편의 메일 속에서 한 여자의 사진을 찾을 수 있었어요. 사진 속 그녀는 구릿빛 피부에 야한 화장을 하고 벨리 댄스를 추고 있더군요. 나이는 제 또래거나 약간 어려 보였죠. 사진의 제목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영원한 청춘 경숙이었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욕지기가 올라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전 사진들을 USB에 따로 저장했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추궁할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업체에 연락해 남편의 위치 추적이라도 할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쩌면 남편이 꽃뱀한테 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제 화장품까지 사왔더군요. 저는 아들들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 남편한테 말을 꺼냈어요. 나 다 알고 있어. 당신 학회에 간 거 아니지?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죠. 그때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나 그 여자 너무 사랑해. 그 여자랑 있으면 새로 태어난 것 같아. 이런 강렬한 느낌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그 여자는 내 태양이고 우주야. 남편의 헛소리에 전 쓰러질 뻔했어요. 당신 미쳤어? 아니, 학교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방황한 거야. 그렇지? 이러지 마. 나 지금까지 여자라곤 당신밖에 모르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 좀 놔줘. 전 주저앉고 말았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는 사이 남편은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완전 미친 사람 같더군요. 지금껏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당신 이렇게 나가면 애들은? 우리 애들 상처받을 건 생각 안 해? 애들도 나중에 커서 진정한 사랑을 하면 날 이해할 거야. 당신도 이젠 당신 인생 살아. 진정한 사랑? 그럼 나랑 한 사랑은 가짜 사랑이야? 당신 미쳤어. 완전 미쳤다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래? 어떡해? 남편은 제가 울부짖는데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지금껏 한 입을 덮고 살아온 착하고 가정적인 남편은 허상이었던가.
마치 내 인생 전체를 사기당한 것 같았죠. 무엇보다 견고할 줄 알았던 내 가정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남편은 제 만류에도 집을 나갔고 전 남복이 창피해서 어디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문자로 이혼 통보를 해왔더군요. 그제서야 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만나는 여자의 정체를 캐기로 했어요. 먼저 USB로 옮겨놓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죠. 몇 번의 서칭을 통해 여자의 정체는 손쉽게 알아낼 수 있었어요. 꽤 알려진 인물이더군요. 덕분에 사진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벨리댄스뿐만 아니라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자칭 종합예술가더군요. 그러던 중 누군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여자에 대한 일종의 짧은 정리였죠. 인도 여행을 좋아하고 새처럼 자유로운 영혼이라 한 사람과 오래 연애할 수 없다고 적혀 있더군요. 전 그걸 보고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벌어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과 그리 오래 만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용서만 구하면 모든 걸 잊고 다시 받아주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죠.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원했거든요. 등기로 이혼 서류까지 보냈더라고요. 제가 반응이 없자 전화까지 해서 지금 사는 아파트와 차는 줄 테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더군요. 전 서류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저는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버텼어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 탓에 남편은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이상 이혼을 할 수는 없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에겐 아빠가 학교에 일이 생겨서 한동안 학교에서 생활하게 됐다고 둘러댔어요.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렸죠. 하지만 돌아온 건 커다란 택배 박스였어요. 보낸 사람은 이경숙이었어요. 남편의 내연녀였죠.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전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박스엔 커다란 액자가 들어있더군요. 그런데 그 안에 든 사진을 본 저는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왕청심환까지 먹을 정도로요. 남편의 누드 사진이었거든요. 남편은 실오라기 하나 두르지 않은 채 카메라를 향해 온갖 개품을 잡고 있었죠. 평생 봐왔던 남편의 나체지만 정말 더러웠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것도 예술이라고 하겠죠? 역겨운 것들. 액자에 메모가 붙어 있더군요. 아래 계좌로 5천만 원 즉시 입금 바람. 그때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머님은 절 잡아먹을 듯 눈을 붉혔어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 착한 애가 집을 나가니? 학교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팔은 역시 안으로 굽더군요. 그렇게 절 아끼던 시어머니가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전 숨길 이유도 변명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불어버렸죠. 어머니, 그 착하던 어머니 아들이요.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들한테 가보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놀란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꽃뱀에 꿰매 빠져 잠시 정신을 파는 걸 거라고 하더군요. 도통 말이 안 통했죠. 전 결국 시모에게 남편의 누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에그머니나, 도대체 이게 뭐니? 시모는 아랫도리가 훌렁 드러난 남편의 누드 사진을 보곤 그대로 주저앉더군요. 5천만 원은 또 무슨 소리냐? 이 돈은 안 보내면 사진이라도 뿌리겠단 거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5천만 원부터 구해놓으라더군요. 솔직히 그 돈 5천만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 그러기 싫었어요. 여자에 미쳐서 내 뒤통수를 친 남편놈도 싫고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아들 걱정만 하는 시어머니가 얄미웠거든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고 들참이었어요. 학교에 이 사진이 퍼지기라도 하면 우리 아들 교수 인생은 어떡하니?
아이고, 우리 아들 총장까지 시켜야 하는데. 끝까지 잘난 자기 아들 걱정이더군요. 전 시어머니한테 그년한테 줄 돈도 없지만 있다 해도 절대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리며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악다구리를 쓰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뒤 내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네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더군요. 실제로 만나보니 제 또래 같았어요. 치렁치렁한 생머리에 가슴골이 드러난 원피스까지. 딱 예쁜 여자 스타일이었죠. 돈은 언제 입금해 줄 거죠? 내가 돈을 왜 줘? 당신 미쳤어? 제 말에 여자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맡긴 돈 찾는 사람처럼 당당한 태도에 전 부하가 치밀었어요. 당신 남편 개털이더라. 그러니 당신이 줘야지. 사진값 안 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남편 직장 잃는 꼴 보고 싶어? 아무래도 이 여자는 상습범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상간녀에서 반반한 줄 알았더니 자글자글한 늙은 아줌마가 나왔대. 그리고 당신 지금 나 협박한 거 맞지? 내가 작정하고 걸면 당신 콩밥 먹게 될 텐데 어때? 먹여줄까? 여자는 당당한 제 태도에 기가 눌린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가방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꺼내더군요. 모두 남편의 나체 사진이었어요. 사진 중에는 남편이 여자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있었죠. 이거 당신 아들들이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네. 자식들이 받을 상처도 생각해야지, 안 그래? 자기 아빠가 저런 인간인 걸 알면 기분이 어떻겠어? 아, 불쌍해라. 그러니까 아줌마, 그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돈 보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의 면상에 마시던 냉커피를 부어버렸어요. 그때 카페로 남편이 뛰어들어왔어요.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군요. 여보. 남편은 절 보고는 놀랐어요. 그때 학생 몇몇이 남편을 보곤 인사를 했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남편은 당황했죠. 그러자 여자는 미친 듯이 웃었어요.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사과해. 여자가 절 똑바로 쳐다보며 사과하라고 소리쳤어요. 전 무시하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절 잡더군요. 여보, 사과해. 당신이 잘못했네. 아무리 화나도 사람한테 커피를 쏟으면 안 되지. 남편의 말에 전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난 가정을 지키려 이 무례한 여자까지 상대했는데 남편은 오직 자기 체면만 중요했던 거죠. 이런 인간을 믿고 살았다니. 교수? 그깟게 뭐라고. 자기가 산 똥도 혼자 못 치우는 주제에. 결국 전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뒤늦게 알고 상처받을 바엔 차라리 제 입으로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상대로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날 밤 상간녀한테 모든 걸 빼앗긴 남편은 뒤늦게 절 찾아왔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왜? 그년이랑 살지? 호구처럼 다 털어먹히고 나니까 이제 집 생각이 나디?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아이들은 남편을 보자 쏘아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이 아이들 방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아들이 대신 밖에 대고 소리를 치더군요. 역겹다고요. 그 말에 남편은 아이들 방문 앞에서 오열을 했어요. 악어의 눈물 같았죠. 남편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말했죠. 당신 이혼해주지 않으면 상간녀가 준 사진 학교에 보낼 거야. 그럼 당신이 그 애지중지하는 교수 더 이상 못해. 결국 남편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차를 제게 넘기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난 거죠. 뒤늦게 시어머니가 찾아와 용서를 빌었어요. 이제 그 여자가 이 집에 찾아올 일은 없을 거다. 내가 다 해결했으니. 그러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착한 네가 한 번만 더 양보해다오. 응? 전 딱 잘라 거절을 하곤
시어머니와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얼마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상간녀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하더군요. 상간녀는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다고 하고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교수직을 그만둬야 했죠. 상간녀의 잦은 협박 때문이었어요. 다 자업자득이죠. 요즘 저는 다시 활기를 얻었어요. 친한 의사 선생님이 개원을 했는데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복직을 했거든요. 누구 엄마, 누구의 부인이 아닌 제 이름으로 당당히 살게 되니 힘이 나더라고요. 역시 인생은 내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야 가장 행복한 건가 봐요. 여러분도 누구의 인생이 아닌 자신만의 인생을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